네,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측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경제인 사면이 주를 이루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됐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조현삼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상했던 대로 경제인의 사면은 있었고 정치인의 사면은 제외가 됐습니다. 총평 듣겠습니다. 원래 이제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군주들에게 주어졌던 권한인데 네.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대로 넘어오면서 그 은사권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흔적처럼 남아 있는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자제해서 써야 된다라는 여론은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의 사면권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시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면권들은 계속 축소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이번에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게다가 지금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논의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도 정치적으로 고려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통치행위로서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은 점차 줄여가는 과정도 필요하겠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 역시도 점점 더 줄여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데에서는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경제인 이럴 거면 왜 잡아들였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사면권의 제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벌 총수들 아니겠습니까? 재벌 총수들을 이러한 사면권을 통해서 그 사면 복권을 한다고 해서 과연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또 사실은 좀 의문일 수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러한 범죄가 일반적으로는 정치권과의 밀착이라든가 유착, 그다음에 기업에 큰 피해를 끼치는 횡령, 배임 같은 범죄였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사법권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제에 대한 사면이 남발된다면 그것조차 사면권 제한에 대한 논란을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무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을 했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무력화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렸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원래는 우리가 그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절차를 밟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그 검찰의 수사를 인정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이거를 2개 범죄로 축소했던 부분인데요. 그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지금 그 문구 하나를 가지고 지금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그 범죄의 범위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것 자체가 검수완박 법안의 무력화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등이라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법률상으로는 해석상 가능하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상위 법보다 시행령이 더 커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가장 매끄러운 방식은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네.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사실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식이겠죠. 근데 어쨌든 법률상 기계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등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행령을 통해서 그 법안을 보완 내지는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등이 좀 애매하니까. 그렇죠. 네. 이제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을 때 경찰에게 무소불위의 어떤 수사권들이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바로 이제 코앞에 닥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긴장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대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사실 이 법안 자체를 조금 더 우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필요성은 저는 감안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방식은 당연히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보는 것인데 당장 경찰의 수사권이 막대해지는 것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이 급한 일이다라는 것 때문에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행령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우려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시행령 통치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도 똑같은 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시행령으로 모든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입법권과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바라고 있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도 굉장히 위험을 가하는 조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행령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제가 허를 찔렸다는 표현을 쓴 게 네.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등이라는 표현과 함께 범죄가 부패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범죄를 어떻게 보면 부패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따르면 이게 시행령으로 그런 범죄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게 과연 이게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가? 위법한 요소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제 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그 뭐 시행령 통치라는 말을 하셨지만은 사실 뭐 시행령으로 통치를 하는 것은 비단 뭐 윤석열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모든 역대 정부가 다 그래 왔고 심지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초반에 이제 도입을 시켰던 것만큼 시행령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우리 헌법상에서 보장한 권리이고 때로는 시행령이 법안보다 더 좋은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정부에서 일하시는 일선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 행정이라든지 이 체계에 대해서 훨씬 더 밝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령이 더 법령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어서 시행령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이 시행령이 들어올 만한 명분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위헌 소지가 많은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당장 칼자루를 쥐게 되고 막대한 권한들을 휘두르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검찰의 통제 장치가 없다라는 문제의식도 분명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게 시행령이라고 하는 권한이 주어지고 이 검수완박 법안이 당장 부작용을 야기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권을 통제할 어떤 방향성은 잡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앞서서 이제 계속 허를 찔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입법 과정에서 자꾸 심사나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던 졸속 입법에 대한 지적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민주당 향후에 이 부분을 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많은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원래 당초 문구의 경우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 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것들이 그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등이라는 문구로 바뀌었었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이 등이라는 문구가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등이라는 문구 때문에 지금 시행령 통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범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추후에 사개특위라든가 앞으로 모든 활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정할 여지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일단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쉽지 않게 안 받아줄 것 같고 또 위원 나올 때까지 버틸 거죠. 뭐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문제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이 시행령 과정은 할 말이 없는 것이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빠르게 그러니까 진행했죠,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고 아까 중과 등 이 사실 이 법리 해석의 차이에서 이 시행령이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인데 민주당이 사실 이 정도로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충분한 수기와 토론을 거쳤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것을 공포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안이 다시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위기식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거든요. 네. 이제 와서 그 법의 빈틈을 정확하게 허를 찌른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런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결사반대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전부터 충분하게 논의했을 어떤
그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행령만으로 검수완박 법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데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토론해볼 여지가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 시행령이 잘못됐고 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한다는 것에 힘이 안 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방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을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범죄를 확대함에 있어가지고 그 전에 충분히 야당과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극렬한 반대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발표를 했고 이러한 범죄가 단순히 그냥 한두 가지 범죄가 아니라 너무나 포괄적으로 예상치 못할 수준까지 확대가 되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앞서 이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수해 복구 논란입니다. 김성원 의원 오늘 11시에 기자회견해서 사과했습니다만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는 어려운 거죠. 아무래도 명백하게 잘못한 발언이었고요. 더 걱정되는 것은 그 현장에 나간 의원들, 네.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이 계셨거든요. 굉장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성원 의원의 저 발언 한마디 때문에 그들의 노력들이 전부 폄훼가 되고 그들의 노력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저 발언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국민들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번 사과해야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응당 필요한 징계 조치를 받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국민의힘 얘기인데 이건 이쪽에다 좀 먼저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내일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올 것으로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대국민을 상대로 자기 입장을 절절하게 호소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이미 당에서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죠. 비대위 전환이 됐고 추후에 뭐 전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국민을 상대로 자기가 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까지 안 가는 것이 좋다라고 당내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조영 위원장은 만난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접촉이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양쪽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조호영 위원장은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 측은 전혀 연락받은 적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중간에 말고 소위 배달 사고가 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둘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대국민 호소를 하기 전에 이 당내 내용들이 정리가 됐었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 맞는데 네. 이미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렇죠. 법적 대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뭔가 그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처분 신청을 거두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좋은 대화를 하고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가처분이라는 게 길게 끄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가운데서 이 짧은 시기 내에서 조호영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지는 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예. 보니까 이제 SNS를 자주 활용하는데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이제 짤막한 글을 사진과 함께 했는데 그 사진 또 앞에 식당은 아직도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써붙여 있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말씀하신 그 사진은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활용을 하셨는데 지금 이전에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범한 이후에 그 이후 모든 선거를 사실상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문자 파동이었죠. 그 내부 총질 문자 파동 이후 2주 동안 그 지금 집권 여당이 전례 없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말이겠죠. 예. 예. 저런 내용을 쓰는 걸 보면 내일 기자회견에서 좀 강한 발언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대화가 사실은 뭐
밖으로 드러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단 한 번도 온건한 메시지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강한 메시지들을 늘 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 그러니까 본인이 징계를 당한 이후에 비대위가 출범하기까지 과정들, 그다음에 비대위 위원들이 인선된 이 과정 모두를 종합해가지고 본인이 느꼈던 어떤 소외들이나 비판 이런 것들을 정말 사자우처럼 토해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내일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이제 비대위를 잘 꾸려야 되는데 비대위 꾸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이유는 비대위가 혁신을 위한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냐 아니면 진짜 다음 전당대회 준비하는 곳이냐 우리가 꼭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비대위의 성격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리형 혁신, 혁신형 관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흔히 혁신형 비대위라고 했을 때는 그 혁신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혁신해야 될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 대상이 될 만한 무언가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별로 국민들께 와닿지 않는 것이고요. 네. 비대위의 목적 자체가 불명하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원내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 당내 인사들이 이 혁신형 비대위라고 불리는 곳에 선뜻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대위의 성격 자체를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저 가운데 저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도 당연히 불분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마 인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인사들이 계속 고사를 한다라는 그렇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굉장히 노력을 들이시는 것에 비해서는 그 인사 구성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이 뭐 얘기가 많아서 많이 하긴 했는데 민주당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랬지만 당원을 바꾸고 나서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꼭 이때 바꿔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분위기는 바꾸는 거 맞습니까?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 당원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주류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우리가 그 당원을 개정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구에도 출마 원래 시키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네. 출마를 하면서 그 결과가 항상 나쁘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수기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그 당원 개정에 대해서는 여론상으로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당내에서는 당원 개정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토론이라도 좀 하자. 의원총회라도 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어렵다는 건가요? 그 의원총회가 그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선거 중이지 않겠습니까? 당원 개정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발언이 나올 것이고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과연 그게 지금 우리 선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원 개정.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거의 사실 이건 이성이 마비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야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정치적 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당원 80조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만들어진 그 당원 당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기 때문에 바꾸자라는 것은 애초에 민주당이 이 당원 80조를 만든 취지 자체를 굉장히 무색하고 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거 당원 고친다고 했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에게 실제로 향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현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뭐 때로는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일부 특히 그중에서 이재명 의원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현존한다는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당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건전한 정당일 때 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사실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만약에 대의 명분에 의해서 고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적용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아니다. 무조건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절차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좀 비슷하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 하지만 최고위원마저도 친명계, 이른바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사람으로 다 만들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강성 지지층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분위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찌됐건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네. 어대명에 이어서 확대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는 크게 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최근에 열렸던 그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친명계로 불리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할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말씀하신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도 최고위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9명 모두를 지금 친명계가 모두 차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까지는 너무 좀 지나친 부분 좀 있을 수 있다. 어찌됐건 간에 이재명 의원께서는 그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의 혁신과 개혁에 대해서 모든 힘을 정권을 가지고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최고위원회까지 모든 걸 장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